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의 산업정책을 살펴보았죠. 신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결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신산업 육성정책도 실패했고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신통치 않았죠. 그래요. 신산업 육성정책은 새로운 산업에서의 대기업 육성정책임을 확인했죠. 흔히들 어떻게 이해하나요? 군사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을 했고 김대중 이후부터는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나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겼겠구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정부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누가 더 중소기업을 많이 생성시켰을까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1위가 누군가요? 노태우 정부라는 거예요. 2위는 누군가요? 전두환 정부죠. 3위는 박정희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꼴등은 누군가요?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는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가 좀 높게 나오지만 이건 통계 조작이다. 왜? 그 전에 포함되지 않던 소상공인까지 전부 넣으면서 증가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기간이 짧았으니까 비교하기가 그렇다. 그렇게 보면 꼴찌는 누군가요? 노무현 정부죠. 9위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하겠다면서 결과가 좋았냐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같은 정책을 썼죠. 그럼 거의 꼴찌일 거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빼면 꼴찌임을 감추기 위해서 소상공인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이죠. 김대중 정부 어떻다는 거예요? 5위라는 거예요. 대기업 육성 정책을 쓴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1, 2, 3이잖아요. 아마 노태우 정부 때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대거 생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박정희가 3위인데 62%죠. 대기업만 육성했잖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가율을 보라는 거예요. 62%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어떤가요?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대기업은 억제해야지. 10%라는 거예요. 10%. 중소기업 증가율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기업이 생산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생기는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대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하나 생기면 그 협력업체가 무수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죠. 대기업 하나 육성하면 수백 개, 수천 개 중소기업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내세웠지만 증가율이 10%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제는 거의 꼴등일 거고. 그 기업이 생성되는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제적 평등 중시하면서 기업을 제약시하고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그런 것만 연구하죠. 기업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기업 소유주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그런 것만 연구하니까 기업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성적표가 이러하다. 중소기업 증가율을 봐라. 누가 더 중소기업을 잘 육성시켰냐. 굳이 애쓰지 않아도 훨씬 잘했다.
경제적 평등도 그렇죠. 경제적 평등도 어느 시절에 더 잘 성취됐나요? 군사정부 때 훨씬 잘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연구하니까. 그리고 복지 정책을 누가 잘 수행했나요? 정부의 부담 없이. 군사정부가 훨씬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세 부담률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복지 정책은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군사 정부가 수립한 거라는 거예요. 발전을 하면 국가 전체 소득이 증가하고 복지 기금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재정의 부담 없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의 다 달성하게 된 거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지 정책이란 것도 사실은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뭐 별로 실시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가난하니까. 국가가 가난하고. 근데 이제 소득이란 거는 필요한 거 다 쓰고 나면 발전기금 아니면 복지기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복지기금이 굉장히 커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유럽식 복지정책이라 했죠. 무엇이 올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세 부담률 이런 게. 발전하는 데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조세 부담률을 늘리니까 어떤가요? 발전이 잘 안 되죠. 소득이 잘 증가 안 하죠. 그러니까 또 뭐 비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이러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발전을 해치면서 복지 기금을 늘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잘 보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15% 정도. 그때는 발전도 가속화되면서 복지 정책도 하나하나 성취됐다. 복지 기금이 증가하면서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한 20% 가까이 되니까 나는 발전 잘 안 되고 해야 할 복지 정책은 많은 것 같은데 빚내서 복지 정책 실시하니까 점점 재정은 안 좋아지고 멈추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재정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산업정책과 크게 연계된 게 노동정책이죠. 한번 봐야 되겠죠. 박근혜 정부 때는 큰일이 있었어요. 산업정책과 연관되어서 안 좋은 거였죠.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죠. 그전에 만 55세까지 정년을 보장했는데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을 했죠. 한국에서는 생산과 소비, 즉 경제를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의 구도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 그 공산주의 시각인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서 대기업을 악당으로 만들고 기업 소유주와 근로자를 비교하면서 기업 소유자를 악당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물론 이 시각의 뿌리는 공산주의 내지 공산주의에서 파생된 상균주의이다. 이러한 시각을 지닌 이들은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로 인식하며 대기업 육성은 악한 일, 중소기업 육성은 선한 일로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계속 그런 풍조가 이어졌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겠죠. 뭐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이러한 생각은 1940년대에도 있는 것이었지만 뭐 상균주의, 공산주의 다 40년대에 있었죠. 뭐 널리 유포되지 못했다. 국민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지도 못했죠. 예전에 선거 결과를 봤죠. 하지만 군사정부 이후 이러한 생각은 널리 유포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을 지배했다. 전부 지배당하고 있더라. 아, 이명박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그래 한번 군사정부처럼 해볼까 하다가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바뀌잖아요. 그 왜 그런가요? 어느 순간부터 다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뭐.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맞지도 않는 신사립 육성정책을 결합하려고 하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역시 이러한 생각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명박은 오락가락하며 집권 하방이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죠. 박근혜 역시 신사립 육성을 기어코 중소기업을 통해서 달성하려 했는데 이 역시 그러한 생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사립 육성 하겠다. 아 그래 우리 부친이 신사립을 아주 잘했는데 주특기였는데 아버지처럼 나를 해봤을까? 그랬으면 또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AI를 선택해서 한번 육성 해보자. 박정희처럼 딱 적임자를 선정해가지고 했으면 지금은 좀 어떨까요? 한국은 뭐 AI 강국이 돼 있었겠죠. 근데 뭐 중소기업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 김대중 노무현 방식이죠. 실패한 거죠 뭐. 신산업 육성이라는 근대국가 사상에서 비롯된 생각과 상균주의에서 비롯된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짬뽕이 되어 나타난 산업 정책이 박근혜의 창조 경제이다. 그래요. 그 상균주의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거의 주류 산업 정책이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공산주의 아르니까 그런 거죠. 한국에는 특정 신분의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다름 아닌 정규직 제도이다. 물론 이 법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차별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 근대 국가에서는 신분 제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신분이 생겨나게 하는 제도를 만들지 마라.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데 필수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신분 제도를 폐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규직 근로자라는 신분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렇게 신분이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세습까지는 안 되니까 완전한 신분제도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거의 준 신분제도이죠. 이 제도에는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 그렇죠. 정규직 제도는 또 정년을 보장하죠. 한국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는 만 55세까지 정년을 보장했는데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년 이후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게 되었다. 또 5세를 더 늘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용을 한다. 기업 소유주가 근로자를 한 20대 중반에 고용을 하면 30년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년 계약을 하건 10년 계약을 하건 20년 계약을 하건 종신 계약을 하건 계약 연장을 하건 같은 신분이잖아요. 서로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지. 그 기업 소유자에게 너 고용하면 무조건 30년 써.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거죠. 잘못된 거죠. 신분을 보장해라는 거 아니에요. 기업 소유자의 신분 누가 보장해 주나요? 그런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한 번 채용하면 만 55세까지 약 30년 동안 무조건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다. 30년 계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근대 국가에서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신분이다. 특정인이 특정인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 근로자는 어떻게 기업 소유자의 신분을 책임질 거예요? 뭐 기업이 잘못되면 전 재산 갖다 바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죠. 5년 계약을 하건 10년 계약을 하건 종신 계약을 하건 그것은 동등한 신분의 국민들이 서로 계약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이다. 5년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이 연장되면 30년, 40년 일할 수 있다. 그래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수명도 길어졌는데 퇴직 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걸 왜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회사로부터 인정받아 별도의 계약을 하거나 퇴직 전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른 직업을 얻거나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거나 그 사람 몫이다.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 몫이죠. 그러한 일은. 일단 30년 계약해. 30년 인생 보장해.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요.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워낙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니까. 근데 그게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는 공급 안 되는데 그러면 새로 일자리가 생기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그만둬야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동등한 신분의 국민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며 특정 신분의 국민들을 특별 대우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뭐 수많은 중소상공인들 누가 신분 보장해 주나요? 또 뭐 비정규직 근로자들 누가 신분을 보장해 주나요? 기업 소유주들 누가 신분을 보장해 주나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 담당해야 할 몫이 있고 또 정부가 해야 할 몫이 있고 기업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지. 뭐 누가 누구의 신분을 보장한다. 그런 거는 현 시대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은 국법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이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어겨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만 하면 된다.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서 정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국법에 어긋나게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노예제도처럼 계약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계약을 어기면 이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일, 뭐 그런 게 정부가 할 몫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따 한번 고용하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인생 보장해. 굉장히 잘못된 법인 거죠. 그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기업이건 기업 소유자가. 그래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는 정년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폐지되었고 한국, 일본, 중국에는 정년이 있다. 근대 국가에서는 신분제도가 금지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는 곳에서는 정년이 없고 그러한 인식이 약하거나 없는 곳에서는 정년이 있다. 그 신분제도를 수립하여 특정 신분 사람들이 이익을 보장하면 반드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특정 신분 사람의 이익을 보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정년을 보장하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 직장을 구하는 취업 희망자, 특히 청년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또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려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렇죠. 저기로 가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면 이제 철밥통이 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생겼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큰 기여도 못하고 사고 치고 이러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순환이 돼야 좋은 거예요.
또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또 잘리면 또 그 사람이 뭐 또 중소기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중소기업은 또 대기업의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유능한 사람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또 소득이 증가하고, 그 경제가 건전해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도를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누군가의 이익을 보장하면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거 확실한 거죠. 아, 잘리는 사람, 저 사람 불쌍하네? 그럼 다른 사람의 피해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롭냐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가 또 그 사람 인생을 보장할 이유도 없고, 계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신분의 국민이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일자리는 정년을 보장받는 이들이 퇴직해야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시기가 끝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끝났죠.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다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가야지 누군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 문화 정부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산업 정책이 워낙 우수했죠. 그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했죠. 뭐 대기업 일자리건 중소기업 일자리건. 그래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확인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어떤가요? 뭐 대기업 육성만 잘 안 됐냐는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도 더 안 됐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막 내세우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은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즉 김대중 정부 이후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는 순간 계속 이어지면 좋았던 거죠. 김대중은 한마디로 청년들이 적이다. 뭐 사실인 거죠. 뭐 빨리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나, 괜히 악령이 좀비 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집권한 적도 있는데 왜 악령의 좀비 시대라고 하냐? 그 악령의 좀비가 있게 하는 뜻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집권했다 해서 중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단되었으면 개혁정부가 되면서 다시 좋아졌겠죠.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다 합쳐서 악령의 좀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3차 인류혁명 사상, 즉 현 시대에서 근대국가 수립 사상에 입각하면 정년제도는 폐기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특정 신분 근로자들이 저항으로 불가능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죠. 하지만 박근혜는 정년 연장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2013년 법 개정으로 실행했다. 해버렸죠. 뭐 선동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돌연변이 세력 내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집행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박근혜의 가장 큰 잘못은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킨 것이며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박근혜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근대국가 수립을 세워야 한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유행을 중시하는 껍데기 세력 인사였다. 그 아버지 정책에 따르면 신사림 육성정책 맞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부친은 적임자를 찾아서 육성했고 성공했죠. 박근혜는 세상 육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대 유행이 뭔가요? 대기업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거랑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다가 실패해버렸죠. 상균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었던 거죠.
또 근대국가 수립의 핵심이 되는 한 가지가 뭔가요? 신분제도 폐지잖아요. 갑신정변 인사가 집권했을 때, 가보개혁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신분제도 폐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신분제도를 강화시키는 일을 했더라. 그치, 정반대되는 거다. 유행 따라 하더라. 그 당시 유행은 뭐 그런 거죠. 상균주의가 크게 유행했던 거예요. 대기업 악당, 중소기업, 착한 집단, 뭐, 기업 소유주는 악당, 뭐 근로자는 선하니, 뭐, 토지는 공유하는 게 좋은 거, 뭐 이런 식인 거죠. 크게 유행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게 상균주의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를. 불행히 특정 신분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시 유행이었다. 왜 껍데기 세력이냐 하냐. 그 근로자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규직 근로자들 더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사실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버린 거죠. 그 껍데기 세력 인사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군대국가 수립해야 된다 하면서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죠. 하여간 보면.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시대가 도래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빠른 곳은 뭐 한 200년, 한국은 뭐 한 100년도 채 안 되는 건데, 한 100년 됐다 볼 수 있는데 시작한 거는. 어떤 국가를 달성할 것인가. 근대국가 수립해야 되겠죠. 자꾸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고대 농사가 시작하면서 고대 농경국가가 시작됐잖아요. 그 몇 년 갔나요? 오래 간 곳은 한 1000년 간 거죠. 1000년 뒤에 가서야 지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대해서. 현 시대가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100년, 200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수천 년, 100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이 시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때까지 개인이 자급자족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면 뭐 어떻게 하면 자급자족 할 수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나올 정도로 발전해야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꿈 깨라는 거예요. 꿈 깨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 기본이죠. 재산의 철저한 보장 기본이죠. 재산 철저히 보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관리들이 수탈하고 그러잖아요. 신분제도 만들고 민간기업 필수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어느 국가든 간에 상공업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근데 그랬더니 발전을 안 하더라. 수천 년간 발전을 안 했는데 민간기업을 한번 육성해 보니까 수천 년간 발전하지 못한 거를 100년 안에 달성해 버리더라. 그런 거예요. 현 시대를 읽게 하는 제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평등, 민간기업 육성,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유학 공차가 이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죠. 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바뀌었고 현 시대에서 어쨌든 번영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민지가 또 돼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현 시대를 있게 하는 제도가 뭘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윤리라는 것도 어떤가요?
그 제도에 맞게 윤리가 새로 제정돼서 사람들이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 거는 이제 신분제도가 있을 때 농업종수지만 사회 일대 형성된 윤리, 상호공상 이런 거, 그거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